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쉬고 이제 또 다시 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치인 추미애 분석을 하다가 다 못해서 또 한 주 더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 양반은 이 코딩 할 게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서. 네. 그래서 호등하니까 많은데 뭐 한 대까지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저희가 방송 쉬는 동안에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한 황교익 푸드칼럼니스트, 이분에 대해서 보훈 인사 논란이 이어지더니 인사 검증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적 공방만 있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그만뒀단 말이죠. 아니, 이 인사 전문가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보훈 인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라요. 이분 황교익 선생을 모르고 다만 이제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을 조금 봐서 알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으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이거를 보훈 인사 쪽으로 몰고 가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보훈 인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제 코드 인사라고 말해야 되겠죠. 코드 인사. 아하. 네, 그러니까 민주국가의 운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훈 인사라고 말하는 건데 코드 인사를 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 인사라고 그러면 또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니까 문제인데 보훈 인사라고 하면 무능한 사람을 기용했을 때 그게 보훈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교익 선생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훈 인사라기보다는 코드 인사라고 해야 되는데 정부를 운영하는 책임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든 또는 국가 행정부 전체든 간에 정부를 운영하는 책임자는 사상과 철학, 비전과 전략, 정책과 전술이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을 써야 하거든요. 문제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유능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출하거나 선발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사정책이나 인사방법론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때로는 샤머니즘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인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사 실패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 나와서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것은 남녀노소 또는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하겠다는 생각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균형 인사비서관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비서관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국가 운영에서 압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벌이나 출신 지역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말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균형 인사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결과가 균형을 가져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라야 균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의 비전, 목적, 방향에 부합하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드 인사인데 유능한 사람을 비전, 목적, 방향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중요한 것이 코드가 맞아야 되고 둘째는 유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인사라는 말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또는 독재 시대에나 써먹던 악습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탕평책과 같은 균형 인사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균형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인재를 골라내면 되죠. 네. 그러니까 코드라는 게 아시다시피 컴퓨터 과학 용어잖아요. 네네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아요. 코드 인사를 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이낙연 같은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네. 김명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의 비전, 목적, 방향에 많이 어긋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낙연이라는 사람만 봐도 잘못된 인사 배치가 결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당초에 가졌던 사상과 철학, 비전과 전략, 정책과 전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희생되거나 뒤틀려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균형 인사라는 탕평책을 쓰면 안 되고 네. 이낙연 측에서 공격하는 보훈 인사라는 말은 네. 코드 인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분화된 사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은 국장까지 다 바꾼다고 하더군요. 다 바꾸죠. 네. 아니 아칸소인가요? 네. 거기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워싱턴 정가와는 관련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촌놈들을 데리고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코드 인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한교익 선생은 제가 그때 면밀히 봤는데 그 논쟁이 있을 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무적 감각도 탁월합니다. 탁월하고요. 단순히 나는 음식 평론가로 생각했는데 그때 그 논쟁이 있을 때 찾아보니까 이분이 음식 문화를 어떻게 관광 사업으로 승화시킬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더라고요. 진정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낙연 측에서는 친일파로 몰아서 공격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아니 친일로 말하자면 누가 더 친이진지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추미애 정치인 추미애 분석. 자 기대됩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시간이 또 지나갔는데 하여튼 제주 4.3 사건을 지난 시간에 제가 딱 다루어서 설명했는데 그 한 가지 더 그 사건과 관련돼서 소개할 거는 과거에 잘못된 사건을 민주적으로 해결해낸 모범 사례라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추미애는 무슨 말을 하냐면 돌파한다는 언급을 해요. 돌파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작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논리는 항상 이랬어요. 민생이 중요한데 왜 이제 와서 역사를 들춰내느냐. 민생을 챙겨라. 역사는 됐고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어떤 대의 명분이 있으면은 그걸 민생과 또 대립되는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죄다 정치인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민생이 어려운데 왜 개혁을 하느냐. 민생에 집중하고 민생을 먼저 챙기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개혁적인 세력이에요. 민생이 왜 어려워졌는지를 질문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민생을 어려워지도록 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지. 법을 고치는 게 개혁이거든. 그러면 민생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민생을 중시한다는 사람치고 민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추미애는 항상 돌파한다는 말을 하면서 돌파한다는 말이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박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돌파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돌파한다는 것은 민생이 좋아지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추미애는 이재명의 일하는 방식과 거의 닮아 있어요. 같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돌파해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진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목표를 잘 정하지도 못하고요. 목표를 정하더라도 이 사람 봐줘야지. 저 산 또 저 빼줘야지 하면서 결국 목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수박이에요. 지금은 개혁을 해야만 네. 민생이 좋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사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건이 있어요. 네네네. 저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건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네. 35년 전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986년에 추미애 판사가 초임 판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전두환 정권 이제 군합발 때문에 뭐 무법천지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온서적에 대해서 전국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어요. 춘천에서 제일 큰 서점 청구 서점에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는데 네. 압수수색 목록에는 이영희 선생 책들과 김대중 선생의 옥중서신,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난쏘공, 장공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게 100여 종이 왔는데 이 책들의 압수수색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추미애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 영장 청구 사유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네. 경범죄 처벌법상의 유언비어 유포라고 써 있거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언비어 유포. 아니 유언비어가 어떤 유언비어인지도 자세히 안 나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언비어 유포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예. 그걸 다 압수해가겠다는 건데 예. 추미애가 보기에는 법적 정당성이 없어서 네. 기각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기각 사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둘째, 경범죄 처벌법에도 이 법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남용 금지 조항이 있다. 셋째, 영장 청구서에는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책을 유언비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이래서 기각해버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어떤 현상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능력이 곧 분석적 사고입니다. 아까 이 프레임워크를 좀 하나 올려주시면 네. 그걸 잘 보시면 네. 사실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분석적 사고력을 종합해서 개념화하는 능력이 개념적 사고력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추미애는 이런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지라고 하죠.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 이게 예. 분석적 사고력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적 사고력을 종합해서 개념화하는 능력. 능력. 하나의 일관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개념적 사고력.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학문하는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 사고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전혀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김건희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예. 전혀 분석적 개념 사고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고력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사태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진리를 말해야 해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렇죠. 예.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예. 전체를 본 후에 부분을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잘 보이고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다시 전체를 보면 전체가 다시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어요. 네. 부분으로 보는 것을 분석적 사고로 할 수 있고 전체를 보는 것을 개념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철학에서도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 점에서 그 해석학적인 원리를 추미애는 잘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네.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했어도 아주 온팡지게 잘했을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두드러졌고 그래서 또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캐스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써도 괜찮아요? 예, 그러시죠. 예. 네. 헤겔은 음, 진리는 전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 여기서 전체는 스스로 발전하면서 완성되어가는 존재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는 부분이 전체가 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분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부분적 합리성은 전체로 보면 항상 불합리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건의 전체라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라는 진리에 도달하려면 역사적 맥락과 함께 시대적 맥락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모르면 시대가 어떤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추미애와 대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최재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 네. 들을수록 분석적 사고력도 개념적 사고력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같은 법률가 출신으로 오랫동안 그 정부 일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추미애와 확연히 비교됩니다. 예. 추미애의 분석적 사고력은 사태의 진실을 파고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 분명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관직에 높이 올라갔던 사람, 최재형도 그렇고 김명수도 그렇고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사람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락 전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한 문장만 보고 이렇게 전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 됩니다, 정말. 맞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진리에 근거를 해서 질문도 해야 돼요. 네. 지금 정치인들 대선판에 온 이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네. 진리에 근거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자신이 한 말이 거짓에 근거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비틀어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질문 자체가 허튼 수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네. 추미애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소설 쓰시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랬죠. 이재명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시 내릴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거든요. 질문 자체가 거짓에 근거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돌파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뭉개버리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칠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도록 질문한 사람이 더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런 잘못된 질문을 한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을 했으니까 뭐 스타일이 안 좋다, 무슨 이 자세가 안 좋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막말이라고 그냥 막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질문이 막말인데 말이죠.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네. 거짓 질문이라고. 예.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책을 김민웅 교수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그 책인데 예. 저는 그 책을 상세히 봤어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네. 이 영장 기각 사건 때문에 네. 그래서 김민웅 교수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 두렵지 않았냐? 그렇지. 일단 두렵기보다는 네. 부끄러운 판사로 남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추미애 영장 기각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네. 영장 기각한 그 다음날 밝혀졌어요. 음. 춘천지방법원만 빼고 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예외 없이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춘천에서 추미애 판사만 다 기각했고 오. 나머지 법원에서는 전부 다 발부했다고. 네네네. 똑같은 영장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두환 시절이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무법천지였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추미애는 두려웠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렵기보다는 내가 부끄러운 판사로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법원장이 추미애를 불러가지고 당신 김대중 정치운동하는 판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주 똑바로 대답을 했죠. 네. 그랬더니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법원장이 추미애를 진지하게 대했다.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개혁은요. 이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고우면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지르고 봐야 돼 우선은. 아니 옳은 일이잖아. 옳은 일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네. 제가 또 한 이제 대조적인 인물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네네. 예, 대조적인 인물이 이낙연이죠. 이낙연의 경우에는 네. 추미애는 이 판결 하나로 그 일생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35년 동안. 네.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네. 일관돼요. 이런 태도가. 그런데 이낙연을 보세요. 이낙연은 일관성이 없어요.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날 사면론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멘붕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분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관성은 있어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계속 하니까 네. 거기 뭐 이제 조국을 친 사람이야 열린공간 TV로 보면 그런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최성애가 한 말이에요. 최성애가 한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최성애를 고소해야 되는데 최성애를 고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열린공간 TV를 고소하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황교익 선생을 친일파로 몰아서 공격한다든지 그 전혀 상치도 않는 건데 그런데 그건 캠프에서 한 일이지 자기는 모르는 일로 또 해요. 아니, 캠프에서 하는 일을 모르면은 자기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캠프에 얹혀가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자신의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사나 유튜버들을 네.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끝끝내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고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품격 있는 것처럼 해요. 네. 일을 잘할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는 품격도 없고 일도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죠. 이 사람이 국무총리 2년 7개월 했어요. 네. 당대표를 7개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3년 4개월 사실상 넘버 2의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취한 건 전혀 없어요. 네. 자기가 수백 건의 뭐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무슨 법률안인지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개혁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지가 통과시켰나? 뭐 모든 의원들의 발의를 자기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는 업적을 과장한 거죠.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네. 경영학에서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그럼요. 성과죠, 성과. 네. 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말해줘야 돼요. 네. 다른 대선 후보에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과거에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낙연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그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거티브식 행동 패턴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고 떨어져 봐야 겁니다. 이제 떨어져 봐야 네. 이제 본인이 네.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런 분을 네. 고위 공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우리의 사회적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음. 재현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추미애의 이런 그 영장 기각 사건, 네. 이런 행동을 재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영향 요소가 작동했기 때문일까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미애의 영재성 때문이에요. 타고난 영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영재성도 이제 수준이 있는데 네. 1단계에서 또 5단계까지 예. 그 영재성도 이재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재명도 영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별도로 이재명의 영양 진단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영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재성의 관점으로 영재성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영재성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재성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창의성이 있어요. 영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걸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예요? 기본소득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을 못 해내. 상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막 그렇지. 이재명을 몰아세우죠. 몰아세요. 네. 아니 추미애도 똑같아요. 추미애도 제가 책을 보니까 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지대 개혁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헨리 조지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미국의 거의 유일한 사상가입니까 헨리 조지가.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대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과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인식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자기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학습 능력, 아까 우리 프레임워크에서 봤듯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네. 미래지향성도 높아요. 학습 능력이란 뭐냐면 네. 공부를 잘해서 시험 성적이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사태를 경험한 후에 깨닫는 것을 말해요. 아, 이거 이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방향,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죠. 지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네. 기본소득을 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네. 학습 능력하고도 연결이 되고 미래지향성하고도 연결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준비하신 얘기도 많겠지만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 수박들이 속속 지금 속속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데 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당시에 추미애의 행동을 보면은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네. 기본적으로 추미애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6가지 사안인가요? 5가지 사안인가를 했는데 판사 불법 사찰, 그다음에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가 될 사람들하고 부적절한 만남, 중앙일보 누구죠? 그 사람하고 만났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검찰 방해,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감찰 방해, 그다음에 채널A 사건, 무슨 기자 있잖아요. 그 기자 이동재 관련된 그렇지. 그 감찰한데 그 관련 사건, 그다음에 여론조사 묵인 방조, 정치적 중립은 너 다음번에 나가면 뭐 할래? 그랬더니 뭐 자기가 정치할 뜻을 그 암묵적으로 다 비쳤잖아요. 그 정치적 위반 사건.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감찰하려고 그러는데 감찰에 불응했잖아요. 이런 사건. 이것은 추미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총장으로서 한 행태로는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윤석열은 거기에 이제 저항하면서
자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지금 주장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법원에서는 결국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날 네. 그날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랬어요.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돼서. 그래서 나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네.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네. 다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는 이걸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해석학적 순환이 뭔지를 판사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힘이 세고 다음에 또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힘 앞에서 굴복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나는 이 우리나라 이 법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네. 판사들은 사안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네.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은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낙연은 이재명의 네거티브를 할 때 네. 이재명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아마 뭐 국힘당도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써먹을 거다. 계속 써먹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 돼도 아마 그 뒤에도 계속. 예. 그 욕설을 들으면 절대로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 욕설을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찾아가서 나는 이거를 이제 진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네. 욕설을 다 찾아가서 다 들었어요. 네. 다 듣고 나도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재명이 그런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잖아. 네네. 그 사건 전체의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편집해서 지금 그 욕설로 유튜브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욕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해석학적 순환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 욕설을 듣고 그 맥락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 사건을 봐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이것도 똑같아요. 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추미애 징계 처분이 왜 이 사람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사건 하나를 봐야 되지만 윤석열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서 해왔던 전체 사건을 봐야 돼요. 그 사건들을 모아서 그 사건이 나타난 게 이 징계의 원인 행위거든요. 네. 6가지. 네. 이것을 판사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판결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 사람들이?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네. 법률을 해석할 때 반드시 이런 해석학적 순환고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부분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각 개별 한 사건만에 매몰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조국 관련된 사건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은요, 현실에서는 윤석열의 힘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 다들 그래서 백기를 든 거 아니에요? 법원 판사들까지. 그렇죠. 말 안 그렇죠. 듣는 판사들은 또 혼내주려고 뒷조사까지 했었고 윤석열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고 검찰이 일탈하면 이를 바로잡을 그런 어떤 의무가 있다.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칙대로 이렇게 윤석열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 민주당 내 수박들이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와가지고 이젠 장관직 그만둬라. 징계하려는 추미애 말려라. 이딴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또 믿어주었고 또 지지를 해줬단 말이죠.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추미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우리 민주당의 지금 그 다선 의원들 지금 국회의장 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비읍 시옷이라고. 예. 이 사람 이하 예. 우리의 국회 구성의 그 상층부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아요. 우선 첫째. 네. 저 윤석열의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정의로운 행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네, 네, 네. 국회는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네. 대통령은 바로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로 그거를 이 제압해야 되냐면 법을 개정함으로써 제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개정할 생각을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이. 네, 네.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을 안 해. 예. 일상적부터.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 얘기하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 텐데 하여튼 예.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네. 그 삼보일배 사건을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네. 찬성했잖아요. 예. 근데 찬성을 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지 예. 왜 찬성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찬성할 수밖에 저간의 맥락을 저는 조사하잖아요. 네. 저간의 맥락을 봐서 추미애가 그때는 압력에 굴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예. 추미애를 압박했어요. 추미애도 거기에 굴복한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까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정치하겠다. 네. 그러면서 삼보일배를 시작했어요. 삼보일배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눈물 나요. 여기서 광주 금남로에서 망월동 묘역까지 걸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네. 거기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15km예요. 멉니다. 15km. 예, 15km 못 걸어요. 그냥 걸어도 힘든데 아유, 그러면 삼보일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2박 3일간 한 점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네. 무릎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후유증도 남았고. 예. 그래서 사실 나는 이 책, 추미애의 깃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거기에 이렇게 추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혈압이 50으로 떨어지고 아득하게 정신을 잃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원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약간 붕 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단계가 지나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몸도 점차 가벼워지고 근육통도 없어졌다. 말로 설명하기 불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내가 구원받는 느낌이었다. 마음에 고요함이 밀려오고 청량감 같은 게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체험을 나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이게 극진한 상태에 가면 이런 상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삼보일배 할 사람은 네. 그 당시 당 대표가 이 탄핵을 주도했거든요. 이게 네. 조순영 씨인데 예. 조순영 씨가 삼보일배 해야지 추미애가 할 일이 아닌데 그렇지만 자기가 했다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반대표 던졌다. 본인 주장 외에는 근거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못 믿겠고요. 기본적으로. 추미애는 믿을 수 있어요. 추미애는 불리하든 유리하든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낙연은 자기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기자 인터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는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추미애 인물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철학도 또 의협심도 그리고 개혁이 뭔가 저지가 된다 그럴 때는 돌파하는 또 담력도 있는 추진력도 있는 이런 인물이라는 점을 오늘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네네네. 이 삼보일배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김민웅 교수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 그렇게 쭉 사정을 설명하니까 변명처럼 들리는데 탄핵에 서명한 것을 후회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랬더니 추미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예. 엄청 후회되지요. 음. 나 자신을 속인 거니까요. 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음. 이거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낙연은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변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추미애는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이런 성찰이 있는 사람이라야 네. 우리 정치판이 예. 개혁되고 정치판이 깨끗해지고 예.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없고 또 두 번의 장관 시절에 수사 지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징계 처분도 하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또 당 대표 시절엔 이 양반이 탄핵을 이루어냈고 예. 군사 쿠데타 예비 음모를 주도했던 그 기무사에서 계엄령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그거를 경고해서 사전에 막아버렸어요. 바람을 빼버렸어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이거는 추미애 아니면 감히 겁나서 말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건데.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 그 문건을 네. 정치인들 한 10명한테 주고 한번 네. 밝혀다오 했을 때 밝힐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보내드린 그 마지막 그 역량 진단 프로파일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것만 잠깐 설명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자, 그 굳이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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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독일 경영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독일 역사에서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국민 엄마로 지금 지지율이 거의 70%, 75%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이면 이제 퇴임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는 한국판 앙겔라 메르켈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메르켈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추미애 역량 프로파일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추미애가 조직을 한번 맡으면 네. 그 조직은 그래서 발전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낙연이 맡으면 그 조직은 쪼그라들어요. 네, 그래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림이 올라왔나요? 네, 여기 올라왔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그 역량 진단할 사람이 많은 이런 대선 의자는 추미애 역량 프로파일을 제가 이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풀어서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수치로 비교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구적 역량, 사실 발견,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은 이미 다 말씀드렸고 영재성도 말씀드렸고 창의성 말씀드렸고 학습 능력도 말씀드렸고 미래지향성이 아주 높아요. 이 사람은 끝까지 우리 총선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탄핵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그때 했던 그 책으로 쓴 거를 제가 쭉 읽어보고 추미애는 물건이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와 관련된 국제 경제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 보면은 정말 미래지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성취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성 이런 거 다 나무랄 데가 없이 훌륭한 정치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 한국의 정치판이 이렇게 더럽고 오염되고 엉망진창이 아니라면 추미애 같은 정치인은 한국에서 앙겔라 메르켈 수준의 높은
성과를 내는 그런 정치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 추미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도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예. 어디 이상한 사람이 저기 그 자리에 앉았다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고요. 예, 골로 갔죠.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동석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